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이사 오던 날 저는 회사에서 호주 지사로 발령이 났고 바로 그날 저녁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오늘은 남편 준영 씨와 결혼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근사한 식사를 하며 이 작은 기념일을 축하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점심때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도련님 지훈 씨를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이 일찍 퇴근한 줄 알고 웃으며 고개를 내밀었다가 시부모님께서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우 씨는 그 뒤를 따라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건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과 지훈 씨도 따라 앉았습니다. 제가 물이라도 따라드리려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온 건 너랑 준영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너도 알다시피 지훈이가 요즘 직장을 옮겼잖아. 새 회사가 너희 집이랑 가까워서 매일 출퇴근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린대.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제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렴풋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꾹 참고 어머님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도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 둘이 상의해서 너희 집으로 이사와서 살까 해. 너희 집 방도 넓고 빈 방 하나가 딱 지훈이 방으로 쓰기 좋잖아. 우리 둘은 거실 소파 베드에서 자면 돼. 자리도 안 차지하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멍해졌습니다. 저희 집은 방 2개, 거실 하나였습니다. 준영 씨와 저는 안방을 쓰고 있었고 다른 방은 원래 서재로 쓰려고 책상과 책장을 놓아두었을 뿐 사람이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방을 비워준다고 해도 온 식구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살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입을 떼어 집이 좁아서 다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려. 저는 입을 떼어 집이 좁아서 다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님은 준영 씨를 보자마자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말을 마치고는 준영 씨의 태도를 기다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 준영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준영 씨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들은 그는 생각할 틈도, 어머님의 말을 들은 그는 생각할 틈도, 준영 씨가 말을 들은 그는 생각할 틈도, 어머님의 말을 들은 그는 생각할 틈도. 좋아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준영 씨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준영 씨와 제가 같이 계약금을 내고 매달 주택대출금도 함께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는 저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준영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그 방은 서재예요. 준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툭 쳤습니다.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좁다는 거야. 다 한 가족인데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되지.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훈이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은 준영 씨가 자기들 편을 들어주자 얼굴에 즉시 미소를 띠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봐, 준영이가 얼마나 효자니. 지혜야, 너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우리는 내일 바로 이사 올 거야. 그때 네가 좀 도와서 정리해주면 돼. 지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마디 하지 않다가 이때서야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 방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제 짐이 많거든요. 아, 맞다.
형수님 댁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사 오면 인터넷 연결해서 게임 좀 해야 하는데. 지훈 씨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준영 씨와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원래는 따뜻하고 아늑했던 작은 보금자리에 갑자기 세 사람이 더 들어와야 한다니. 게다가 준영 씨는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 식사도 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눈앞의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은 후 거실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무신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준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준영 씨는 못 들은 척 아버님과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묻기만 할 뿐 제 감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자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지혜야, 뭐해. 얼른 가서 그 서재방 좀 정리해놔. 내일 우리 이사 오면 바로 쓸 수 있게. 그 방에 있는 책상이랑 책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놔. 일단 베란다에 쌓아둬도 돼. 어차피 자주 쓰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손바닥을 꽉 쥐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서재는 준영 오빠랑 제가 예전에 상의해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고요. 게다가 책장에는 책이 너무 많아서 베란다로 옮기면 습기에 상할 거예요. 어머님은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막말을 하려는데 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준영 씨다 되면 어때? 덮개로 덮어놓으면 되지.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거실 식탁에서도 대충 할 수 있고. 지혜야, 그렇게 철없이 굴지 마. 지훈이랑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가 좀 더 양보해야지.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가 저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고객들의 기획안과 자료들이 모두 서재에 있었습니다. 식탁은 매일 밥을 먹는 곳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온 소중한 책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베란다에 쌓아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영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집 살 때 저한테 서재 하나 남겨주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옮기라니요. 준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그의 말투는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 뭐 그렇게 대수라고. 방 하나 가지고.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지훈이는 내 동생이야.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도와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집 계약금 저도 절반 냈고 매달 대출금도 저도 갖고 있어요. 제가 방 하나의 용도를 결정할 권리도 없다는 말인가요? 적어도 저와 상의는 해야지. 어떻게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준영 씨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피했습니다.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너랑 상의하면 네가 동의할 것 같아? 너는 너무 많이 생각해. 한 가족끼리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우리 어머님 말씀이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자기 일만 생각하면 안 된대. 그 말은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눈앞에 준영 씨를 보면서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 취향을 기억하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는데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그는 완전히 어머님 편에 서서 제 감정을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눈에는
제가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따지는 거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준영 씨는 한숨을 쉬며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그의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런 사소한 일로 부모님과 사이 안 좋게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서 지훈이가 안정되면 그들은 자연히 이사 갈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언제인데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게다가 그들이 이사 간 후에도 그 서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준영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네 마음대로 생각해. 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열고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마침내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시부모님과 지훈 씨가 떠들고 오는 소리가 들렸고 준영 씨의 맞장구 치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러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님은 계속 준영 씨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준영아,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많이 먹어라. 앞으로는 집에 지혜가 있으니 우리는 네가 집안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일에만 전념하면 돼. 지훈 씨도 거들었습니다. 형, 앞으로 저 퇴근 늦을 때 형수님이 입맛 돋우는 반찬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저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요.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지혜야? 앞으로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 좀 많이 해주고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음식은 좀 부드럽게 해줘.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런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잠에서 책 깨기도 전에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겨우 아침 6시, 밖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안방을 나섰고 어머님께서 거실 차탁을 닫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꽤 큰 소리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머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이제야 일어나? 너희 아버님하고 나는 5시 넘어서부터 와서 네가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는 좋다고 아직도 늦잠이나 자고 있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이사 오는 건데 마치 제가 그들을 시중드는 하녀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기획안 수정하느라 새벽까지 일해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 서재는 오늘 낮에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님들은 손대지 마세요. 네가 정리해. 어머님은 걸레를 내려놓고 서재문 앞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꿈을 대다가는 해가 저도 다 못할 거야. 내가 말하는데 그 책상 베란다에 쌓아두지 마. 어제 보니까 베란다가 너무 좁아서 책상 쌓아두면 빨래 넣을 곳이 없어. 그 책상 안방으로 옮겨. 어차피 너희 안방 더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안방에는 원래 커다란 옷장과 화장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책상까지 쑤셔 넣으면 몸을 움직일 공간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 반박하려는데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 안방이 공간이 넓으니 책상 놓는 건 문제없어. 너는 여자 혼자 집에서 일하는데 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대충 하면 되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방은 정말 놓을 데가 없어요. 게다가 책상을 안방에 놓으면 제가 일할 때 준영 오빠 쉬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무슨 방해가 돼?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준영이가 회사 다니느라 그렇게 힘든데 밤에 잠도 깊이 자지. 네가 일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게다가 남자들이 잠자는데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너는 그냥 옮기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대는 거지. 바로 그때 지우 씨가 하품을 하며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침 식사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아침 못 먹었어요. 계란 삶아주세요. 그리고 우유 한 잔 데워주시고요. 아, 맞다. 어제 깜빡했는데 제 방에 옷장이 있어야겠어요. 형수님 댁 서재에 있는 작은 옷장은 부족해요. 제 옷이 많거든요. 지훈 씨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시부모님의 전적으로 도미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화가 한순간에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참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집에는 큰 옷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방에요. 서재에 있던 작은 옷장은 예전에 준영 오빠가 계절 바뀔 때 옷 정리하던 용도였어요. 그걸 지훈 씨가 쓰면 준영 오빠 옷은 둘 곳이 없어요. 지훈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형 옷은 아무데나 놓으면 되잖아요. 소파에 쌓아두거나 베란다에 놓거나. 어차피 형은 평소에 회사 갈 때 양복만 입으니까 몇 벌 안 되고요. 제 옷은 달라요. 다 브랜드 옷이라 잘 걸어놔야 한다고요. 어머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준영이 옷은 아무데나 놓으면 돼. 지훈이는 아직 젊어서 옷도 멋부리고 싶을 테니 옷 걸어둘 곳이 있어야지. 지혜야, 이따가 안방에 있는 큰 옷장을 서재방으로 옮겨놔. 어차피 너희 안방에는 화장대도 있으니 옷 놓을 곳은 충분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안방 옷장은 너무 커서 옮길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건 준영 오빠랑 제가 결혼할 때 같이 산 건데 왜 지훈 씨한테 줘야 해요? 이 아이가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어머님은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왜 줘야 하냐고? 다 한 가족인데 니건 준영이 거고 준영이 건 우리 집 건데 지훈이한테 주는 게 뭐 어때서? 너 혹시 우리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네 물건 쓸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이 저렇게 말할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때 준용 씨가 안방에서 나오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은 즉시 다가가 준영 씨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영아, 너 어서 봐. 지혜가 옷장을 지훈이한테 옮겨주기 싫다고 나한테 대들고 우리가 자기 물건 쓸 자격 없다고까지 말하네. 너 말해봐. 얘가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어? 준영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았고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옷장 하나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어머님한테 왜 시끄럽게 그래? 지훈이가 쓰겠다면 그냥 쓰게 해줘.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옷장 못 옮기면 이사업체 부르면 되지.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저는 준영 씨를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그건 우리 옷장이에요. 게다가 서재방으로 옮기면 문이 반쯤 가려져서 놓을 수도 없어요. 제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줄 수는 없어요? 준영 씨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문이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는 해보면 알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따지는 게 많아? 지훈이랑 어머님, 아버님 오셔서 사는 것도 이미 충분히 불편하실 텐데 네가 좀 양보할 수는 없어? 저는 준영 씨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제 편에 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 지훈 씨에게 계란을 삶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음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재 방을 정리하고 책상을 안방으로 옮겨 안방을 꽉 채웠습니다. 준영 씨의 계절 옷은 베란다에 덮개로 덮어 쌓아두었고 이사업체를 불러 몇십만 원을 들여 안방의 큰 옷장을 서재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이 절반쯤 가려졌습니다. 시부모님과 지훈 씨는 그것을 보고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오히려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문이 좀 가려져도 제 옷을 놓을 수 있으면 됐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 저는 좁아터진 안방에서 옆 서재방에서 지훈 씨가 게임하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시부모님이 TV 보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겪은 일기를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참지 말고 정말 안 되겠으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터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괴롭히면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연이의 메시지를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모든 것을 터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할 속을 맴돌았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시부모님과 지훈 씨가 정식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막 마쳤을 때 아래층에서 이사업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준영 씨가 인부들에게 짐을 옮기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옆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었으며 지훈 씨는 벽에 기대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우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막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얼른 부엌 가서 물 좀 끓여. 이사업체 인부들이 힘들 텐데 물이라도 좀 마시게 해주고 과일도 씻어서 조각 내서 접시에 담아 거실 차탁에 놓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서 분주하게 물을 끓이고 과일을 씻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막거실로 가져다 놓으려는데 지훈 씨가 자기 신발들을 현관에 던져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발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막 허리를 굽혀 주우려는데 지훈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죽지 마세요. 이따가 이사업체 인부들이 제 방으로 다 같이 옮기게 하세요. 아, 맞다. 제 게임기랑 오디오는 인부들이 조심해서 옮기라고 해주세요. 부서지면 안 돼요. 그거 제가 몇백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과일 접시를 차탁에 놓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다가와 접시를 한번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왜 사과랑 바나나만 샀니? 지훈이가 딸기랑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건 모르니? 얼른 아래층 슈퍼 가서 좀 사와. 그리고 멸균 우유도 사와. 이사업체 인부들도 마실 수 있게.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우유가 아직 있다고 말하려는데 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 지혜야, 얼른 가서 사와. 딸기 몇 팩 더 사는 거 잊지 마. 지훈이가 좋아하니까.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보내줄게. 저는 준영 씨를 보면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예전에 말했던 그 호주 프로젝트 담당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담당자와 이미 연락이 되었다고
걱정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과일과 우유를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업체 인부들은 박스들을 거실에 쌓아두었고 시부모님과 지훈 씨는 자기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박스들은 열려 있었고 옷과 잡동사니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즉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얼른 지훈이 옷 정리해서 옷장에 걸어줘. 그리고 나랑 너희 아버님 짐도 거실 소파 옆으로 옮겨놔. 우리는 오늘 밤 소파 베드에서 잘 거니까. 저는 과일과 우유를 차탁에 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회사 해외 파견 통지서를 열었습니다. 준영 씨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준영 씨는 지훈 씨 게임기를 옮기는 것을 돕고 있어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할 얘기 있으면 이따가 해. 이건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방금 저에게 통보를 보냈어요. 호주 지사로 파견 가서 일하라고요. 오늘 밤 비행기예요. 당장 짐을 싸야 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영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호주에 간다고? 언제 일인데? 나는 왜 몰랐어? 시부모님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농담하지 마. 어떻게 호주에 간다고? 네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우리를 돌봐줘?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난주에 저랑 얘기했지만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오늘 정식으로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업무지시라서 거절할 수 없어요.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가면 누가 저 밥 해줘요? 저 회사 다니느라 그렇게 힘든데 설마 제가 직접 밥 해 먹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비웃으며 지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성인이잖아요. 직접 밥 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지훈 씨 집 가정부가 아니에요. 계속 지훈 씨를 돌볼 의무가 없어요. 지훈 씨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회사의 말에서 안 갈 수는 없겠니? 봐봐, 우리가 막 이사 와서 집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준영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네가 가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손을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회사의 결정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회사와 확인했고 비행기 표도 이미 예매했어요. 오늘 밤 8시 비행기예요.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저는 빨리 짐을 싸야 해요. 준영 씨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고 말투에는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네가 갑자기 호주에 간다고? 나랑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지훈이를 집에 내버려 두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준영 씨를 보면서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처음에 오빠가 어머님, 아버님, 지훈 씨가 이사 오는 걸 동의했을 때 저랑 상의했나요? 제 감정을 고려했나요? 이제 제가 일 때문에 호주에 가게 되니 무책임하다고 말하다니 우습지 않나요? 준영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빨리 짐을 싸야 해요. 지훈 씨는 오빠에게 맡길게요. 앞으로 집안일은 오빠가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안방으로 들어간 저는 문을 닫아 밖의 소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서연이와 상의한 후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호주 고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마침 장기 상주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자원했습니다. 어제 정식 통보를 받았고 비행기 표도 어제 예매했습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말한 이유는 그들이 이사 오는 당일에 그들에게 불시의 인력을 가하고 그들도 버림받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미리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꺼내 옷과 생활용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시부모님과 준영 씨가 다투는 소리, 그리고 지훈 씨의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게는 해방의 창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이 숨막히는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영 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으며 지훈 씨는 게임을 하고 있을 뿐 방금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가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요. 앞으로 집안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준영 오빠, 어머님. 아버님은 오빠에게 맡길게요. 많이 보살펴 주세요. 준영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한 번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조심해서 가 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공항으로 출발했어. 호주 도착하면 연락할게. 서연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도착하면 연락해줘. 저는 웃으며 답장하고 여행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제 몸에 비쳤고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에 올라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고 오직 쾌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는 길에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진영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준영 씨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가려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집안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저는 좌석에 기대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공항 가는 길이에요. 비행기 표도 다 예매해서 바꿀 수 없어요. 오빠는 예전에 한 가족끼리 좀 불편해도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오빠에게 어머님, 아버님, 지훈 씨를 잘 보살펴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준영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너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네가 호주에 가면 후회할 때가 올 거야. 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호주로 가는 길에 그에게서 이런 무의미한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저에게 힘내라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었고 집안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말이죠.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마침내 호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담당자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와 후속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처리해 주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새로운 업무에 몰입했습니다. 호주의 업무는 비록 바르지만 보람이 있었고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바빴고 집안일을 생각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서연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준영 씨를 만났는데 그가 너무 초췌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에 대해 서연이에게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서연이에게 자세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 날부터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부모님이 일어나셔서 아침밥이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님이 준영 씨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준영 씨가 쓸모없어서 며느리 하나도 못 붙잡아두고 자기들 늙은 부부를 굶긴다고요. 준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만들었지만 계란은 다 태우고 죽은 한 솥을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지훈 씨가 일어나서 아침밥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는 바로 젓가락을 던지며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영 씨에게 아래층에 가서 찐빵이랑 두유를 사오라고요. 준영 씨는 회사에 늦을 참이었는데 지훈 씨 아침밥까지 사러 가야 했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 넘게 지각해서 상사에게 한바탕 고중을 듣고 월급도 깎였다고 합니다. 저녁에 준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지훈 씨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온통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이 널려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준영 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쉬라고 하기는커녕 그에게 얼른 가서 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얼른 가서 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꼭 집에서 만든 갈비찜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것도 집에서 만든 갈비찜을 먹어야 한들던 그것도 제가 일해서 지키자고 했습니다. 밥을 만들 힘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거들며 배달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준영 씨에게 얼른 부엌으로 가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준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갈비찜을 전혀 만들 줄 몰라서 인터넷 레시피를 따라 한 단계씩 만들었지만 결국 고기는 다 태우고 소금은 너무 많이 넣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요. 지훈 씨는 한 입 먹어보더니 바로 뱉어내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어머님도 준영 씨를 비난하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지혜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얼른 다시 만들라고요. 준영 씨는 피곤하고 화가 나서 그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과 지훈 씨가 한 목소리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가 불효자라며 노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동생과 사사건건 따진다고요. 준영 씨는 할 말을 잃고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가 먹을 것을 좀 사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것을 좀 사서 서연이가 말하기를 준영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다 빨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호주 연락처를 아는지 물으며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다 읽고도 그에게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그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니. 그렇다면 제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지난 날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며칠 후 서연이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 씨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안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훈 씨가 게임기를 거실에 놓았는데 시부모님이 TV를 보다가 실수로 건드려서 게임기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지훈 씨는 계속해서 준영 씨에게 새로운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고 제가 있었다면 분명 조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요. 시부모님도 지훈 씨 편을 들며 준영 씨가 물건을 제대로 놓지 않아서 게임기가 부서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님이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다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돌아와서 준영 씨에게 울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으니 그에게 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준영 씨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억시로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과 한바탕 싸웠고 거의 주먹다짐까지 갈 뻔하다가 시장 관리인들의 중재로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말하기를 이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모두 준영 씨가 쓸모없어서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싸우기나 한다고 말하며 그를 비웃는다고 합니다. 준영 씨는
이제 매일매일 씨름에 잠겨 출근할 때는 정신이 없고 퇴근 후에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지경이라고요. 저는 서연이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제 충고를 듣지 않고 시부모님과 지훈 씨를 기어이 데려와 살게 했고 제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고통을 맛보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 저에게 말할 필요 없다고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 삶을 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답장했습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저에게 몸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의 호주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해 없이 제 삶이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와 시부모님, 지훈 씨, 그들의 힘든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고 저는 점차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고객들은 제 기획안에 매우 만족해서 팀 회의에서 저를 특별히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도 매우 열정적이어서 자주 저를 주말 모임이나 야외 활동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삶은 보람있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작은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베란다에 심어둔 민트 옆에서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아래층 거리의 바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었고 가끔 서연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서연이는 매번 저에게 집안 상황이 여전히 엉망진창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준영 씨는 여전히 매일매일 시름에 잠겨 출근할 때 자주 멍하니 있다가 상사에게 몇 번이나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제가 불효녀라며 자기들을 내팽개치고 떠났다고 불평했습니다. 지훈 씨는 더 심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밥도 준영 씨가 자기 앞에 가져다지 않을 것.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제 집에 억지로 들어와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고 지금의 힘든 날들도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영 씨가 온갖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라서 업무상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준영 씨의 목소리는 약간 지쳐 있었고 약간 비굴한 태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줄 수 없겠니?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준영 씨는 급해져서 목소리가 약간 격앙되었습니다. 지혜야,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너는 나를 정말 내버려 둘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훈이는 아직 어린데 그들 모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지훈 씨는 이미 21살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손발이 있으니 스스로를 돌봐야지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에 그렇게 결정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저를 찾아와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수습해 달라고 하다니 늦었어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카오톡으로 저를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했고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너랑 산이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지훈이를 데려와 살게 한 것도 잘못이고 네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해서 그분들과 지훈이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저 돌봐줄 사람이 없고 밥 해줄 사람이 없고 집안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수습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분명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이 카카오톡 계정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는 뜻밖에도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와도 연락하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저를 설득해서 빨리 돌아오라고요. 엄마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는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지혜야, 준영이가 네가 호주에서 잘 지내지 못하고 자기랑도 연락 안 한다는데 정말이니? 네가 힘들면 돌아와. 집은 언제나 네 든든한 버팀목이야. 저는 듣고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 호주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잘 풀리고 친구도 많고요. 그 사람이 집에서 힘드니까 저보고 돌아와서 자기 엉망진창인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하려고 일부러 엄마한테 그런 말 뒤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시부모님과 지훈 씨가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준영 씨가 왜 제 편에 서지 않았는지, 엄마는 듣고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이 준영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시부모님과 동생도 너무하네. 지혜야, 그들 말 듣지 마. 호주에서 잘 지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의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그 후로 준영 씨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도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하면 엄마도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다고 대신 막아주셨습니다. 날들이 흘러갔고 저는 호주에서의 업무가 점점 더 잘 풀렸습니다. 승진 기회도 얻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새 가구를 샀고 베란다에 많은 꽃을 심어 집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에 산책을 가거나 공원에 피크닉을 가거나 근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고래 볼 때마다 준영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제 SNS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제가 그 없이도 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었다고요. 서연이가 말하기를 그는 분명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분명 속이 쓰릴 것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후회하든 안 하든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그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아. 확실히 제 지금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툼도, 괴롭힘도, 억울함도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의 힘든 날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아파트 건물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준영 씨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호주에 왔을까요? 준영 씨가 아파트 건물 아래 서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호주에서의 제 주소는 서연이와 직장 동료 외에는 바직장 동료 외에는 준영 씨도 저를 보더니 즉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한 표정과 약간의 비굴한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야, 드디어 찾았다. 준영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에는 약간의 격앙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너를 찾았어. 서연이한테 몇 번이나 물어봐서 겨우 네 주소를 알려주더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저를 왜 찾아요? 우리 사이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알아.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준영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집안일은 정말 버틸 수가 없어. 나랑 같이 돌아가 줄 수 없겠니?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잘 풀리고 생활도 아주 평온해요. 더 이상 집안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준영 씨는 급해져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손을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얼굴에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목소리에도 약간의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그렇게 매정하니? 우리는 결국 부부잖아. 나 매일 회사에서 눈치 보고 상사에게 혼날까봐 걱정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부모님 불평이랑 지훈이 괴롭힘을 감당해야 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 모든 것은 오빠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를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오빠가 제 충고를 듣지 않고 시부모님과 지훈 씨를 기어이 데려와 살게 했잖아요. 그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저를 찾아와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하다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준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 거 알아. 하지만 나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 이번에 호주에 온 건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야. 나랑 같이 돌아가자. 약속할게. 돌아가면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 말해서 그분들과 지훈이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제가 오빠 말을 또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예전에도 오빠는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오빠는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 말만 듣고 제 감정을 내팽개쳤잖아요. 저는 더 이상 오빠의 어떤 약속도 믿지 않을 거예요. 준영 씨는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빠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집안일은 오빠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준영 씨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제 길을 막았고 말투도 약간 격앙되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정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네가 나랑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야? 나는 여기 이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기다릴 거야. 네가 나랑 돌아가겠다고 할 때까지. 저는 그를 보면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오빠가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오빠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오빠랑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 계속 기다릴 거야. 준영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절망감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를 피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준영 씨가 아직 아래층에 고개를 숙이고 서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영 씨는 여전히 아래층 가로등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나 베란다로 가보니 준영 씨가 여전히 아래층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를 바꾸어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짐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준영 씨는 여전히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지혜야, 나랑 같이 돌아가자. 나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고 약간의 허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오빠는 얼른 돌아가세요.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건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어요. 나 안 돌아가. 준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랑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준영 씨는 매일 아래층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는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저녁에 돌아오면 계단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그와 잘 얘기해서 더 이상 그렇게 버티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그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버티지 못하면 자연히 갈 것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약 일주일 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래층에 준영 씨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마음을 바꾸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주 현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은 준영 씨가 아파트 건물 아래에서 쓸어 지나가던 사람에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주머니에서 제 연락처를 찾아서 저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음이 좀 갈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저를 찾아왔다가 쓰러진 것이었기에 만약 제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상사에게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준영 씨가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아직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링거를 다 맞고 좀 먹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요. 준영 씨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나랑 같이 돌아가 주려는 거야? 저는 병상 옆으로 다가가 그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온 것뿐이에요. 오빠와 돌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다고 했으니 링거 다 맞으면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준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빛도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정말 그렇게 나랑 돌아가기 싫은 거야?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의 감정은 오빠가 한 번, 또 한 번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제 감정을 내팽개쳤을 때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잘 쉬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준영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매우 강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응? 약속할게. 이번에 돌아가면 나 정말 변할게.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부리치며 목소리도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오빠가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준영 씨는 저를 보면서 눈빛에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했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병실 나섰습니다. 제 마음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이후로는 그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이 일을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가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정말 더 이상 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주에서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서연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 씨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전화해서 지훈 씨가 집에서 성질을 부리며 집안 물건들을 다 부쉈으니 그에게 얼른 돌아가서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저는 메시지를 보면서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힘든 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영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마침내 완전히 깨끗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동료들과 주변으로 놀러가고 가끔 서연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가 이번 일로 다시는 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서연이가 다음에 저에게 말해준 것은 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한국 상황에 대해 저와 얘기하다가 한참을 망설인 후에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할 얘기가 있는데 네가 들으면 화낼까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사이에 뭘 못 말해? 얼른 말해봐. 서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슈퍼에 가서 장을 보다가 네 남편 준영이의 소꿉친구 민준이를 만났어. 그와 몇 마디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네 남편이 처음에 네 시부모님과 지훈이를 네 집에 데려와 살게 한 게 결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대. 그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제 손에 든 컵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처음에 시부모님들이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그도 나처럼 놀란 척했잖아? 전혀 놀라지 않았대. 서연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결혼하기 보름 전부터 네 남편이 민준이한테 말했대. 시부모님들이 자기랑 상의했는데 너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되면 지훈이 회사 출퇴근이 멀다는 핑계로 너희 집으로 이사와서 살 거라고. 네 남편은 그때 민준이한테 말하기를 그 계획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대. 어머님, 아버님도 기뻐하고 지훈이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리고 네 성격이 좋으니 분명 동의할 거라고도 했대. 저는 소파에 앉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다 상의까지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시부모님과 지훈 씨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저에게 놀란 척했던 것은 그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하기를 네 남편이 너희 결혼 후에 몰래 돈을 빼돌렸대. 지훈이한테 약오고 건정도. 지훈이에게 게임기랑 옷을 사주라고 했다면서 민준이한테도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대.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저 몰래 돈을 빼돌려 지훈이에게 주다니. 게다가 다른 사람과 짜고 제가 모르게 하다니.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야, 화내지 마. 내 말 다 들어봐. 서연이가 서둘러 저를 위로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말하기를 네 남편이 예전에 자기한테 불편했대. 네가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돈도 꽤 버는데 시부모님께 용돈을 더 많이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네가 너무 따지는 게 많다고도 했대. 그가 이번에 호주에 너를 찾아온 것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 지출이 너무 커서 자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네가 돌아와서 계속 돈 벌고 집안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수습해 주기를 바라서였대. 그랬구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했던 그 사과의 말들, 그 간절한 눈빛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돈 버는 도구로, 그를 가족을 돌보는 가정부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바보였습니다. 그에게 한 가닥 환상마저 품고 그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다니. 지혜야,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도 속고 있었을 거야. 뭘 고마워?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잖아. 내가 네가 그에게 속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당연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고 우리 공동 재산까지 몰래 빼돌렸어. 나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영상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냉정하게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가 시부모님이 이사 올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가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와 이혼할 준비를 하고 그를 긴 손으로 내쫓아 제 것을 모두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준이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증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예전에 준영 씨가 그와 나눈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준영 씨가 기만 행위를 했고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를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서연이와 변호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쪽에서 곧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찾았고 민준이도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준영 씨가 그와 나눈 대화 기록 스크린샷을 서연이에게 보내주었고 서연이는 다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준영 씨가 시부모님이 이사 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과 저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집안을 책임지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서연이가 예전에 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변호사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준영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결혼한 후 준영 씨가 5억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체 대상은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는 제가 호주에 간 후 준영 씨가 우리 공동 계좌에서 3억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시부모님과 지훈 씨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약 일주일 후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준영 씨에게 출두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호주에서 일해서 번 돈과 예전의 개인 저축액을 모두 제 개인 계좌로 옮겨 준영 씨가 빼돌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에 장기 호주 근무 기회를 신청했고, 회사도 곧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계속 지내겠다는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혼 소송 자료가 이미 준비되었고 준영 씨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통지를 받은 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가 억지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동의하든 안 하든 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걱정 말고 호주에서 안심하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 것을 되찾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서서 호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 그들의 끈질긴 괴롭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으로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저에게 통보한 후 저는 준영 씨가 얌전히 재판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다시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휴대폰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라서 바로 끊었는데 그는 번호를 바꿔가며 하루에 10여 통씩 전화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예 휴대폰을 모르는 번호 수신급으로 설정했습니다. 전화가 통하지 않자 그는 다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목소리로 지혜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혼까지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장하지 않자 말투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랑 이혼하면 한국에서 네 명예를 더럽힐 거야. 이 집도 나눌 생각하지 마. 그건 우리 집 거야. 저는 이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들이 그가 저를 협박한 증거로 재판에서 제출될 수 있으며 그의 과실을 더욱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준영 씨 시부모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이웃들에게 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불효녀라서 결혼 후 시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호주로 도망가서 편하게 지내면서 준영 씨에게 이혼을 강요했다고 말이죠. 서연이는 화가 나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흑백을 뒤집는다고 말하며 준영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그들이 흑백을 그들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시부모님들이 감히 서연이 집에 가서
소동을 피우고 밖에서 저의 명의를 훼손했다는 것이었고, 감사한 것은 서연이가 나서서 저를 위해 변호하고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그들은 원래 잘못했어. 내가 그들이 이렇게 너를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걱정 마. 내가 이미 아파트 단지 이웃 몇 명에게 다 설명했어. 그들은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서 네 시부모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서연이의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소송에서 이겨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흑백을 뒤집을수록 저는 더욱 증거를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저는 일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때 제가 원격 화상으로 출두할 수 있어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준영 씨와 시부모님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이 제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변호사와 원격 출두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저에게 상세한 증거 목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준영 씨와 민준이의 대화, 기록 스크린샷, 은행 이체 기록, 그가 저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서연이와 민준이의 증인 진술, 그리고 제가 집을 살 때의 출처 증명, 주택대출금 상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며 제가 분할할 권리가 있고 준영 씨에게 과실이 있으니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준영 씨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300명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계약금을 내는데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차용증을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돈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이체 기록을 제공하여 제가 실제로 그에게 300명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돈이 집 계약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에서 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이체 기록을 찾아 변호사에게 보냈고 변호사는 이 점도 소송 청구에 찾아 변호사에게 보냈고 재판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처럼 화나거나 억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변호사도 매우 전문적이니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전날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재판 절차와 주의할 사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판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저에게 왜 이혼하려 하는지 물을 수도 있고 준영 씨가 어떤 반박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등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재판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막 결혼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고 준영 씨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숨막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판 시간 30분 전에 회사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조용해서 원격 출두에 적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화상 장비를 연결한 후 변호사와 신호가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9시 정각 재판이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상을 통해 법정 풍경을 보았고 준영 씨와 그의 변호사도 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출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참석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판사는 먼저 우리들의 기본 상황을 물었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혼 사유와 소송 청구를 진술하게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준영 씨가 시부모님과 지훈 씨를 데려와 살 계획을 이미 세웠고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렸으며 저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을 말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영 씨는 듣고 나서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법정에서 제가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빼돌리지도 않았고 저를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부모님을 돌보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를 대고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집 계약금은 주로 준영 씨가 냈고 저는 아주 일부만 부담했으며 제가 호주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으니 재산을 적게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반박에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전략대로 하나하나 반박했고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의 출자 증명, 주택 대출금 상환 은행 거래 내역, 민준이의 증인 진술 등 저의 주장을 유리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영 씨가 저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을 내놓자 준영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더 이상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준영 씨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고 아내를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과실이 있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일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재판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안심하고 판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끊고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밖에 햇살을 보면서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저 자신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더 이상 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이 공정하며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해서 판결이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저와 준영 씨의 이혼을 판결했고 집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어야 했지만 그의 과실을 고려하여 보상금은 매우 적은 원뿐이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준영 씨에게 몰래 빼돌린 8억만 원 내 부부 공동재산을 반환하고 예전에 저에게 빌린 산을 반환하고 예전에 저에게 빌린 사면만 하고 이 결과를 듣고 저는 감격해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겼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집과 재산을 되찾았고 준영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연이도 매우 기뻐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가서 호주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발효된 후 저는 변호사에게 후속 재산 인수인계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영 씨는 비록 내키지 않았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에 따라 결국 그 1억 원을 순순히 반환했고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사 나갔습니다. 듣자 하니 그가 이사 나갈 때 시부모님과 지훈 씨도 그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전에 살던 낡은 집은 이미 세를 주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이 소식들을 저에게 전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준영 씨가 빌린 그 원룸은 겨우 몇 평밖에 안 돼서 거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접이식 침대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지훈 씨는 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지훈 씨는 바닥에서 자야 했으며 매일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다고요. 게다가 준영 씨는 예전에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혼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지훈 씨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직장을 구하려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계속 준영 씨에게 게임 장비를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준영 씨가 주지 않으면 시부모님에게 일러 바쳤고 시부모님은 지훈 씨 편을 들며 준영 씨에게 싸웠습니다. 그가 능력도 없으면서 동생 하나도 못 먹여 살린다고요. 이제 그들은 매일 집에서 싸우고 소란을 피워서 이웃들도 그들을 싫어해서 이웃들도 그들을 싫어해서 이민아들도 한 번은 서연이가 시장에서 저의 시어머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는데 채소 장수와 실랑이를 벌이며 싼 채소를 사려고 흥정하고 있었다고요. 예전에 그 거만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채소 장수가 가격을 깎아주지 않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버티다가 걔들의 집안의 일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너무 심했다고 한참을 서서 버티다가 결국 아주 조금의 채소만 사서 떠났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또 말하기를 예전에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더니다. 가끔 시부모님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을 만나 인사하려 해도 이웃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전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매일 출입하는 원룸에만 틀어박혀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고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며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졌습니다. 호주에서의 업무는 점점 더 순조로웠습니다. 예전에 맡았던 프로젝트가 너무 잘 진행되어서 회사에서 저를 또 승진시켜 주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예전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구와 장식품들을 많이 사서 집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에 서핑을 가거나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근처 작은 마을로 쇼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림 강좌도 등록해서 매일 퇴근 후에는 그림을 배우러 갔습니다. 비록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는 특별히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가끔 저는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하며 호주에서의 생활을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영 씨와 결혼하게 한 것은 자기의 착각이었다고,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제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영 씨가 예전에 판결받은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다시 소환되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B&D나 KTX를 탈 수 없고 대출을 받아 집이나 차를 살 수도 없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저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판결을 따랐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서연이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길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영 씨가 낡은 외투를 입고 중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뒤에는 과일 한 상자를 끌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듯했습니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듯했습니다. 지훈 씨와 시부모님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약간의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칩니다. 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매우 힘들게 일하고 가끔 구청 단속반이 검사라도 나오면 얼른 물건을 치우고 도망가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외를 압수당한다고요. 지훈 씨는 정말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구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번 직장을 옮겼어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준영 씨와 함께 노점에서 과일을 팔 수밖에 없다고요. 사진 속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날의 원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만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서서 호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마음은 만족감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졌던 그 소동을 떠올렸고, 그때의 억울함과 무력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다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도 영원히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신들의 자초한 곤경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답한다는 것일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착해야 하고 너무 탐욕스럽지 않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려고만 해서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